초여름이지만 오후의 햇살이 어찌나 따갑던지 책 넓은 모자를 눌러 쓰고 팔토시까지 끼어도 팔뚝이 다 달아오르는 날이었어요. 배낭 안에는 전단지 500장이 들어있었고 저는 번화가 모퉁이에서 사람들 틈을 가르며 한 장 한 장 내밀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내저으면 저는 괜찮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나이 66입니다. 아침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오후에는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누비고 있지요. 남들은 이 나이에 손주 보고 텔레비전 보면서 쉰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것 하나가 이 66의 삶을 버티게 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배낭을 맸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제가 46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출근하던 길에 신호를 받고 가던 남편의 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식당 서빙 중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달려가서 처음 한 생각은 아이들 어떻게 하냐는 거였어요. 슬픔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딸 21살, 둘째 딸 18살, 막내 아들이 15이었어요. 남편이 든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새 아이를 다 키워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그 돈을 쌀독처럼 생각했습니다. 뚜껑 열지 않고 두다가 정말 급한 순간에만 꺼내 쓰는 것. 식당 서빙은 계속했고 낮에는 인근 아파트 청소일도 했어요. 아이들이 자는 새벽에 쪽파 다듬는 부업도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굳어갔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는 것. 엄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진다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큰딸 결혼시킬 때 모아둔 것 털어서 아쉽지 않을 만큼 챙겨줬어요. 그게 내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둘째도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까지는 부모 노릇을 끝까지 똑바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기 가정을 꾸린 날, 저는 빈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오로지 내 인생이다라고요. 60이 넘어서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새벽 7시부터 10시까지. 딱 3시간짜리 자리였어요. 야간 알바 학생이 퇴근하고 사장님이 나오기 전까지를 메우는 시간대였죠. 처음에 사장님이 망설이더라고요. 60 넘은 분이 이걸 하실 수 있겠냐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아직 허리 꼿꼿하고요. 지각 한 번 안 합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하루도 늦지 않았고 물류 트럭이 들어오는 시간도 몸으로 익혔으며 유통기한 지난 것은 눈 감고도 곤란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중에는 제가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자식들한테 듣는 어떤 말보다 좋았어요. 오후에는 전단지 대행업체 몇 곳에 이름을 올려뒀습니다. 매일 일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일감 없는 날은 공친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눈 뜨면 대행업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일 있습니까? 하고요. 일감이 들어오면 모자 쓰고 팔토시 끼고 나갔어요. 수입이 좋은 달에는 편의점의 전단지까지 합쳐서 150만 원 가까이 됐고 기초연금까지 합하면 18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장마가 길게 이어지거나 일감이 뚝 끊기면 110만 원을 겨우 넘는 달도 있었어요. 자식들은 제가 이렇게 버는 줄 몰랐습니다. 남편 보험금이 아직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사실 그 돈은 이미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 나갔어요. 남은 건 전세 보증금으로 묶인 것과 작은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빌라 하나를 전세로 얻어 살고 있었으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4천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게 제 전부였고 그게 제 노후였습니다. 어떤 날은 번화가 모퉁이에 서서 전단지를 내밀다가 나도 모르게 생각하곤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남편은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결정하려 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봐.
라고 했죠. 그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제 삶은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 생각한다고 해서 내 다리가 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단지 한 장 더 내밀고 발 한 발 더 내딛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부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몸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이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나이가 됐어요. 창밖은 아직 여름 새벽 특유의 뿌연 비치고 바람이 발목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30초예요.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거든요.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단 한 번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늦잠을 자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세수하고 간단히 챙겨 입고 나서면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저는 항상 10분 일찍 도착해요.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면 야간 알바 젊은 친구가 눈이 절반쯤 감긴 채로 카운터에 기대어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저 나이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 다들 그게 아니거든요. 6시 50분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친구가 안도한 표정을 짓습니다. 포스기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냉동고, 커피 재고 확인이에요. 출근길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얼음컵 편의점 커피거든요. 그 다음은 도시락과 삼각김밥 유통기한 점검입니다. 야간 친구가 알아서 잘했겠지만 혹시라도 어제 저녁 것이 섞여 있으면 바로 골라내야 해요. 이걸 빠뜨리면 손님한테도 미안하고 사장님한테도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가 제일 바쁩니다. 직장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커피 하나, 김밥 하나, 카드로 계산해달라는 손님들이 줄을 서고 저는 바코드 찍고 건네고 인사하는 걸 거의 동시에 하죠. 정신이 없지만 그 바쁜 시간이 싫지는 않아요. 몸이 바쁘면 잡생각이 없거든요. 누구 생각도 무슨 걱정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9시가 넘으면 손님이 줄어들어요. 물류 정리를 하거나 진열대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 사장님이 출근하면 간단히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10시에 퇴근해요. 딱 3시간 일하고 나오는 건데 그 3시간이 얼마나 알차게 돌아가는지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앉을 틈도 없이 움직이는 3시간이거든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달리 발걸음이 좀 묵직합니다. 그래도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워요. 내 몸으로 일하고 내 발로 걸어 나왔다는 그 느낌 때문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식들 키울 때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때의 돈과 지금의 돈은 결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누군가를 위해 버는 돈이었고 지금은 오로지 나를 위해 버는 돈이에요. 66에 처음으로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0시 반쯤 돼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어서 점심 준비를 합니다. 거창할 건 없어요. 어제 해둔 반찬에 밥 한 공기, 뜨겁게 끓인 된장국이면 충분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저는 꼭 상을 차려요. 반찬 그릇을 나란히 놓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올려두고 앉습니다. 혼자라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게 제 고집이에요. 대충 서서 먹거나 냉장고 앞에서 집어먹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 자신을 홀대하는 것 같아서요. 밥 먹고 나서 30분 정도는 눕습니다.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등을 붙이는 거예요. 오전 3시간 동안 혹사시킨 허리에게 잠깐 쉬어가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쉬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단지, 대행업체 문자를 확인합니다. 오늘 일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침 문자 한 통으로 결정돼요. 문자가 와 있으면 시간을 체크하고 일어나서 채비를 시작합니다. 모자를 쓰고 팔토시를 끼고 배낭에 전단지 묶음을 옮겨 담아요. 여름에는 얼음물을 작은 보온병에 담아서 꼭 챙깁니다. 목이 말라도 길에서 뭘 사 먹으면 그날 번 돈에서 바로 나가거든요.
문자가 없는 날은 마음이 묘하게 불안해요. 몸은 쉬어서 좋은데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괜스레 조바심이 납니다. 일감이 뚝 끊기는 달이면 편의점 수입과 기초연금만으로 버텨야 하는데 그 금액으로 생활이 안 되지는 않지만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병원 한번 다녀오고 약값 내고 나면 빠듯해지는 달이 있어요. 그런 달에는 저도 모르게 계산이 빨라집니다. 마트에서도 이거 사도 되나 잠깐 멈추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일감이 들어오는 날은 달라요. 배낭 메고 나서는 순간부터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번화가에 도착하면 저는 먼저 자리를 잡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출구, 근처나 상가 입구 쪽이 좋습니다. 무작정 길목에 서서 아무한테나 내미는 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20년 넘게 사람 눈치를 봐온 사람입니다. 전단지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두 발걸음만 봐도 알아요. 걸음이 여유로운 사람, 시선이 간판을 훑은 사람, 쇼핑백을 든 사람. 그런 분들한테 내밀면 거절을 덜 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내밀지 않습니다. 눈을 맞추고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건네요. 그러면 손을 내줬던 분도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을 서 있으면 신발 안에서 발바닥이 후끈거려요. 초여름이니 그늘 없는 곳은 아스팔트 열기가 올라와서 신발 밑창까지 뜨거워집니다. 그래도 배낭 속 전단지가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이면 버틸만해요. 다 돌리고 집으로 향할 때 배낭이 가벼워진 만큼 마음도 가벼워지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저녁 7시가 조금 안 됩니다. 씻고 나면 온몸이 축 처지지만 그게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잘 썼다는 느낌이거든요. 오늘 하루 내 몸을 잘 썼다는 것. 내가 번 돈이 오늘도 내 통장에 쌓인다는 것. 그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입니다. 자식들은 제 이 생활을 몰랐어요. 알아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나한테 와서 살면 되지 않냐고, 그런 말들을 할 애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싫었습니다. 나한테 와서 살면 된다는 말 속에 담긴 것들을 저는 알았어요.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엇을 잃게 되는지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모자를 쓰고 팔토시를 끼고 배낭을 맸어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지지 않으려고요. 66에 처음으로 내 것이 된 이 하루하루를 저는 아직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마가 일찍 찾아온 해였습니다. 6월 중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보름이 넘도록 그치질 않았어요. 전단지 알바는 비 오는 날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젖은 종이는 손에 달라붙어서 제대로 건네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우산 들고 고개 숙이고 빠르게 걷는 날에는 전단지 한 장도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대행업체 문자가 뜸해진 게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넘어가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3시간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팍팍해지거든요. 기초연금 합쳐도 100만 원 초반대인 달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손이 자꾸 멈칫거렸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 집었다가 내려놓고 두부로 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누워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딸이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잦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용거인 있을 때 전화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기 전부터 뭔가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울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냐고, 몸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그렇다고 했어요. 몸은 괜찮은데 말을 못하겠다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한참 만에 털어놓은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남편 몰래 투자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점 금액을 늘렸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출금이 안 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댔고, 그러다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어요. 얼마나 됐냐고 물었더니 딸이 대답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 전에 먼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어요. 남편은 아직 모른다고 말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이혼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 전에 어떻게든 메꿔놓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했다고 엄마한테밖에 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들으면서 가슴 한켠이 아렸습니다. 내 자식이 이런 꼴을 당했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저는 잘 알아요. 전세 보증금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거기 손대는 순간 갈 곳이 없어집니다. 남은 현금은 4천만 원이지만 그 돈은 제 노후 전부예요. 병이 나도 거동이 불편해져도 그 돈으로 버텨야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그 돈을 내주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딸이 말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줘야 하는가?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딸이 말을 마쳤어요. 엄마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대답했어요. 못 준다고 했습니다. 있어도 못 준다는 게 아니었어요.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지금 엄마도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딸이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아빠 보험금 아직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어요. 아빠 보험금. 자식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오래전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새 아이 키우면서, 새 아이 결혼 자금 챙기면서 조금씩 녹아 없어진 돈이에요.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제가 이 몸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벌어서 모은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딸의 귀에는 어떤 설명도 들어가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지금 줄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처음의 울음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그러냐고 했어요. 자식이 이 지경인데 또 돈이 먼저냐고. 사실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말도 했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알았습니다. 오래 쌓인 서운함이 터진 거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 말은 아팠어요. 딸이 전화를 끊기 직전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엄마는 자식보다 돈이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꺼지고 시계 숫자만 남았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선풍기 소리만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보다 돈이 더 소중한 사람.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반박하려면 지금 당장 전화를 다시 걸어서 그래. 내가 줄게. 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제 노후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전단지, 일감 문자는 오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딸이 한 말들을 하나씩 곱씹었어요.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20년을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무얼 포기했는지 딸은 알까요? 밥 굶은 날이 몇 날이었는지, 새 신발 한 켤레 못 사고 애들 것만 사던 날이 몇 해였는지요. 결혼 자금을 챙겨줄 때
제 통장 잔고가 어땠는지 딸은 알까요? 하지만 그 말들을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식한테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전단지 문자가 올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쯤 일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모자를 쓰고 배낭을 메고 나갈 겁니다. 딸이 뭐라 했든 제 발은 그 방향으로 향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지금 제가 지킬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큰딸과의 전화가 끊긴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딸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다리는 건지 서로 피하는 건지 모를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장마가 걷히고 나니 오히려 더 더워졌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는 계절이라 오후 전단지 알바가 더 고되어졌어요. 그래도 일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배낭을 메고 나갔습니다. 몸이 바쁘면 마음이 조용해진다는 걸 이쯤 되면 몸으로 알거든요. 그 무렵 둘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큰딸이 아니라 둘째였습니다. 둘째는 큰딸보다 연락이 더 뜸한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정도가 고작이었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좋은 소식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감은 맞았어요. 둘째가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했다. 라는 과거형이었어요. 이혼할 것 같다가 아니라 이미 됐다는 거였죠. 저는 놀라서 언제 그랬냐고 물었어요. 2달 됐다고 했습니다. 2달 동안 말을 못했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일단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오래된 갈등이 결국 끝을 냈다고 했어요. 아이는 없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둘째는 지금 친구 집에 얹혀 있다고 했어요. 당장 살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작긴 한데 빈 방이 하나 있으니 와서 살자고요. 같이 살면서 일자리 알아보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둘이 살기에 불편하지는 않다고. 밥은 엄마가 챙겨줄 테니 일단 오라고 했어요. 둘째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집에 가는 건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엄마 동네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가 살던 곳 근처에 있어야 아는 사람도 있고 연결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고요. 둘째가 그 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대답했어요. 당장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야 친구 집에서 나올 수 있다고. 거기다 생활비도 좀 있어야 일자리 구하는 동안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7천만 원을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원룸 보증금에 생활비까지 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셋을 세는 동안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한 달 전 큰딸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둘째도 4천만 원입니다. 제 통장에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저는 정확히 알아요. 그 돈이 제 노후의 전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한테 줘도 빈털터리인데 둘한테 다 주면 저는 집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현금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서 같이 살자는 말은 진심이라고. 그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고 했어요. 엄마 집에 오면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고 그 사이에 차근차근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엄마 집에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했습니다. 엄마랑 전단지나 돌리면서 살라는 거냐고 했어요.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전단지나 돌리면서. 그 한마디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말을 꺼내면 상처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자기 사는 것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됐는데 도와줄 생각은 없고 자기 돈만 지키려 한다고 했어요.
아빠 없이 큰 것도 서러운데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 몰랐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빠 얘기가 또 나왔어요. 큰딸도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 했고, 둘째도 아빠 없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버지 없다는 자리가 이럴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저도 그 빈자리를 20년 넘게 느끼며 살아왔거든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있어도 줄 수 없는 돈을 있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빈 방 하나와 밥 한 끼뿐이었고, 둘째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듣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바깥에서 매미 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전단지나 돌리면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제 일을 그렇게 보는 거구나 싶었어요. 아침 7시부터 서서 몸쓰고 오후엔 떼약볕 아래 발바닥 달구면서 돌리는 그 일을 저리 가볍게 쳐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운함이었어요. 딸이 힘들다는 건 알았어요. 이혼이 얼마나 무너지는 일인지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라고 했던 거거든요. 돈 대신 같이 있어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는데, 딸은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걷어냈습니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무얼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어요. 내일 편의점 출근이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 굴러가야 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두 딸이 등을 돌렸어요. 이제 남은 자식은 막내 하나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두 딸이 전화로 상처를 주고 갔다면 아들은 늘 얼굴을 보고 말하는 아이였어요. 명절이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얼굴을 비췄고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과일이든 음료든 손에 뭔가 쥐고 오는 아이였어요. 그게 저는 좋았습니다. 자식이 빈손으로 와도 반갑지만 뭔가 들고 온다는 건 엄마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두 딸과의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아들 생각을 자주 했어요. 저 아이만큼은 다를 거라고, 저 아이는 엄마한테 그러지 않을 거라고 혼자 다독였습니다. 막내라서 그런지 세 아이 중 제가 가장 오래 곁에 두고 키운 아이였어요. 두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저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아들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착각이었는지는 그날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아들이 온다고 연락이 온 건 어느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막 집에 들어온 참이었어요. 땀을 식히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에 잠깐 들러도 되냐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오라고 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고, 뭐 해줄까 물었어요. 아들이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기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들이 온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복숭아 한 봉지를 들고 왔어요. 저는 반가워서 얼른 씻어서 내왔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직장 얘기, 동네 얘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두 딸과의 일 이후로 처음으로 밥상 앞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집이 좀 좁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사는 곳이 작은 빌라였거든요. 둘이 살기엔 괜찮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때가 됐지 싶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더 넓은 데서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사는 곳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 차이를 메우는 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하소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엄마한테 부탁드리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엄마가 저한테 줄 거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리 당겨주시면 안 되냐고 했어요. 나중에 갚을 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줄 거니까 지금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리 굽혀 일하면서도 이 아이 학원비 빠뜨린 적 없었고, 결혼할 때 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자금을 챙겨줬어요. 그게 부모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엄마가 줄 거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할수록 마음 한켠이 싸늘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노후가 이 아이한테는 이미 자기 몫으로 계산돼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못 해준다고 했어요. 아들이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지금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것이고, 그 돈을 미리 당겨주면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거동이 어려워질 때 기댈 곳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줄 거라는 생각은 접어달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것이라고 했어요.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는 돈이 자식보다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 두 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식보다 돈이 소중한 사람, 자기 사는 것만 생각한다는 말들을요. 그리고 이제 막내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사라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식한테 손 내밀어야 하는 노인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직 그 나이가 아닌 아들은 알 수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숭아 봉지는 그대로 테이블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면서 아들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생각해보라고. 우리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 복숭아 봉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같이 먹다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만 바라봤어요. 세 자식이 다 갔습니다. 첫째는 전화로, 둘째는 전화로, 막내는 직접 와서 문을 닫고 갔어요.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들 등을 돌렸어요. 그날 오후 전단지 일간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배낭을 꺼냈어요. 모자를 챙기고 팔토시를 끼웠습니다. 배낭을 메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이었는지 5분이었는지요.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감이 있는 날 안 나가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면 그 달이 빠듯해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자식한테 같은 말을 3번 들었어요. 엄마는 돈이 자식보다 중요하냐고요. 그 말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자식들한테도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지금 이 방 안에는 없었어요. 한참 만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다리가 조금 무거웠지만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걸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사람은 알거든요. 떼약볕 아래로 나서면서 모자챙을 당겨 눌렀습니다. 오늘도 전단지를 돌려야 했어요. 세 자식이 모두 등을 돌려도 내 하루는 멈추지 않아야 했어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트 앞에 과일이 쌓이고 편의점에도 명절 선물 세트가 진열대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도 햄 세트며 참기름 세트며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바코드를 찍으면서 손으로 옮기다 보면 이게 누군가의 집으로 가겠구나 싶었어요. 누군가의 명절 밥상 위에 올라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세 자식 모두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도 먼저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건 아니에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고요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명절이 왔고 명절이 지나가도록 두기로 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냄비에 물을 올리는 거였어요. 탕국을 끓이려고 했습니다. 멸치 육수를 우려서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나는데 그날은 그냥 물만 넣었습니다. 혼자 먹는 국에 그렇게까지 공을 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탕국이 끓는 동안 밥을 폈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냉장고에 남아있던 반찬 두어 가지를 꺼냈어요. 차례 지내는 집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겠다 싶었지만 저는 조용히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술 떴어요. 뜨거웠습니다. 입 안에서 무가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났어요. 맛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국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울 것 같았냐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면 슬픔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날 아침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슬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오후에 전단지 문자가 오면 나가야 했거든요. 삶이 굴러가는 동안 감정은 잠깐 비켜서 있는 것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 무렵의 하늘은 유독 높고 파랗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을 시작하면 끝이 없어지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웃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그런 장면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내게 필요한 화면이 아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껐어요. 조용한 게 나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소리라고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 뿐이었어요. 멀리서 차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은 명절이었어요. 제 방만 시간이 따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정말로 괜찮았냐고 물으시면 괜찮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혼자인 것에는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다만 그날은 혼자라는 사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선명하다는 것과 아프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후에 대행업체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전단지 일감이 없거든요. 상가들도 쉬고 업체들도 쉬는 날이에요. 저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통장 앱을 열어봤어요. 이달 수입을 확인했습니다. 장마 이후로 전단지 일감이 들쭉날쭉했고 이번 달은 편의점 수입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120만 원 안팎이었어요.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달이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좀 빠듯해지는 금액이에요. 숫자를 보면서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원했던 돈이 이거였어요. 이 돈이 없어지면 제게 남는 건 전세 보증금뿐인데 그건 제가 사는 집이거든요.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못 준다고 했던 거예요. 못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소리였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식이 셋인데 셋 다 등을 돌리고 명절에 혼자 미역국 끓여 먹는 66살 여자. 주저앉아 울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텼을까요? 저는 버티는 쪽이었습니다. 주저앉으면 일어나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이미 알거든요. 그날 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7시에 편의점을 가야 했거든요. 명절 다음 날은 오히려 더 바쁜 날이에요.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늦게 일어난 사람들이 편의점에 몰리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보다 먼저였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는 시간이 됐거든요. 세수하고 챙겨 입고 나서는데 바깥 공기가 달랐어요.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길이 선선했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마시면서 걸었어요. 이른 아침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출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쳤어요.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야간 알바 학생이 보였습니다. 어김없이 눈이 반쯤 감겨 있었어요.
저는 7시 정각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포스기를 인수받고 온장고 커피를 확인하고 도시락 유통기한을 짚었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순서를 기억하는 일들이었어요. 그 익숙함이 그날 아침에는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제 명절이었다는 게 이미 먼 일처럼 느껴졌어요. 자식들 생각도 잠시 비켜나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그랬어요. 출근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하나, 삼각김밥 하나, 서둘러 카드를 꺼내는 손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바코드를 찍고 봉투를 건네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를 반복하는 그 시간이 싫지 않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없다. 그 말을 처음 생각한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즈음부터 제 안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등을 돌린 뒤로 그 말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됐어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움직이려면 몸이 버텨줘야 했어요. 몸이 버티려면 먹어야 했고,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돈이 있으려면 일해야 했어요. 그 단순한 순서가 저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했고, 편의점 문을 열게 했으며, 오후에는 배낭을 매게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못 살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이 나이에 제가 배운 가장 단단한 말이었어요. 퇴근을 하며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가을 햇살이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부드럽게 데워주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잠깐 거기 서 있었어요. 그 햇살을 좀 더 맞고 싶었거든요. 눈을 감고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날이 제법 선선해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아침은 긴팔을 챙겨 입고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바쁜 아침이었어요. 물류 트럭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고 도시락 박스가 많았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진열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다 보니 땀이 날 지경이었어요. 출근길 손님들도 유독 많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이 서는 날은 손이 기계처럼 움직여야 해요. 바코드 찍고 봉투 건네고 인사하고 다음 손님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하거든요. 10시가 됐습니다. 사장님이 출근했고 저는 인수인계를 마쳤어요. 유독 바쁜 아침이었기에 몸이 평소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바쁜 날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이 들거든요. 다 쏟아냈다는 느낌이랄까요. 가방을 챙기고 편의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한 발을 내디뎠는데 문턱에서 발이 걸렸습니다. 순간이었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옆으로 손을 뻗었는데 손바닥이 바닥을 짚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뚝 하는 느낌이 손목에서 왔어요. 소리가 난 건지 느낌이 그랬던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바닥에 엎드린 채로 손목을 감싸 쥐었을 때 통증이 올라오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달려나왔어요. 괜찮으시냐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려고 했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목이 욱신거리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어깨를 부축했어요. 앉아주셔서 의자에 겨우 앉았습니다. 손목을 보니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얼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수건에 쌓인 얼음을 손목에 댔는데 차가운 느낌보다 아픈 느낌이 더 크게 왔어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사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상연락처로 연락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이미 제 등록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상연락처에는 큰딸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가입할 때 별 생각 없이 적어 넣은 번호였거든요. 사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말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큰딸이 들어왔습니다. 숨이 조금 차 있었어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를 보더니 말없이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목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부어올랐다며
빨리 병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제 팔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딸이 제 옆에 앉아서 손목을 받쳐줬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려는데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병원 가서 찍어보고 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뭔가 설명하거나 미안하다거나 괜찮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골절이었습니다. 손목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깁스를 하는 동안 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말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보거나 어디를 두리번거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처치를 다 마치고 나서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한동안 연락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 말이 먼저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은 자기가 어떻게든 수습했다고 했어요.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건 묻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다만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해결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 얼굴을 바라봤어요. 몇 달 사이에 좀 여위어 보였습니다. 고생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둘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딸이 말을 이었어요. 둘째도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다니기 시작했다고, 자기 힘으로 방도 얻었다고 했습니다. 막내도 결국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했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안 받고 은행에서 빌린 걸로 형편에 맞게 이사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켠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너지는 것과 달랐습니다. 쌓여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셋 다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안 줬는데도, 엄마가 등을 떠밀지 않았는데도 각자의 방법으로 버텨냈구나 싶었어요. 그게 기뻤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보다 기뻤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옳았다는 확인보다 저 아이들이 설 수 있다는 확인이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딸이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자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깁스한 손목으로 혼자 지내면 불편하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려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딸이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쉽게 수락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딸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깁스한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흰 붕대가 감긴 채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당분간 편의점 알바는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전단지도 당연히 안 되겠죠. 수입이 끊기는 것도 걱정이 됐지만 이상하게 그 걱정이 오늘만큼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거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었어요. 깁스를 한 채로 며칠을 딸 집에서 지냈습니다. 딸은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어요.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냉장고를 열어서 있는 걸로 차렸어요. 된장찌개 하루, 콩나물국 하루, 어떤 날은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거든요. 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혼자 딸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깁스한 손목을 올려놓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했어요.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도 된다는 걸 그때야 조금 알게 됐어요. 66 평생 그 허락을 내 자신한테 해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깁스를 한 지 열흘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막내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손목 많이 나았냐고 보고 싶다고 했어요. 첫째가 막내한테 연락이 한 모양이었습니다. 막내가 그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다 같이 라는 말이 낯설었거든요. 몇 달 사이에 그 말이 이렇게 낯선 말이 됐구나 싶었어요. 주말에 딸이 장을 봐왔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깁스한 손으로 칼을 쥐거나 냄비를 드는 건 무리였어요. 딸이 알아서 다 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밥솥을 안 쳤어요. 막내가 온 건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딸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저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먼저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아들이 먼저 왔어요. 옆에 앉으면서 손목 좀 보자고 했습니다. 깁스한 손목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더 할 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둘 다 그 이상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했어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몇 달 동안 서로 등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밥상에 앉은 거였거든요. 숟가락 드는 손이 잠깐씩 머뭇거렸습니다. 딸이 국을 떠줬어요. 아들 앞에도 제 앞에도 국그릇을 밀어줬습니다. 그 손짓이 어색함을 조금 녹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동안 대화가 많지는 않았어요. 날씨 얘기, 딸 직장 얘기, 아들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 얘기 같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깊은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깊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같이 밥을 먹어야 하거든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말을 하는 거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어요. 아들이 밥을 먹다가 제 발 쪽을 봤습니다. 현관 앞에 벗어둔 제 운동화를 본 모양이었어요.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흰 부분이 누렇게 바래고 밑창도 달아 있었어요. 언제부터 신었는지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딸도 그쪽을 봤어요. 둘이 잠깐 그 운동화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안에 뭔가가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내려다봤어요. 깁스한 손목과 낡은 운동화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내 66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목은 새벽부터 일해서 얻은 상처고 저 운동화는 번화가 바닥을 누비며 다른 거거든요. 떳떳한 낡음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하고 싶었어요. 너희가 스스로 서는 걸 보는 게 내 노후라고 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딸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들도 하던 동작을 멈췄어요. 셋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이 아까워서 못 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길을 찾아내는 것. 그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각자 방법을 찾아냈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그게 기뻤어요. 내가 옳았다는 게 기뻤던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설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어요. 첫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는 밥그릇만 내려다봤어요.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얘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첫째도, 막내 아들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는다고 잊은 게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오늘은 아닌 것 같다는 걸 셋이 말하지 않고도 알았습니다. 저는 둘째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고 편의점 출근길에도 생각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자는지요. 억지로 연락해보지는 않기로 했어요.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걸 의식하면서 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준비가 됐을 때 오겠죠. 제 발로 올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딸이 과일을 깎았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둘을 바라봤어요. 딸은 과일 접시를 들고 오고 아들은 물소리를 내며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동안 기억할 것 같았어요. 거창한 화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물을 쏟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고 설거지를 했으며 과일을 깎았어요. 그 평범한 것들이 오늘은 유독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과일 접시를 내밀었어요. 저는 깁스한 손 대신 왼손으로 포크를 집었습니다.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달았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서 과일을 먹었어요. 창밖에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기울어진 빛이었어요. 오후의 햇살은 여름처럼 뜨겁지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스미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다시 깁스한 손목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고, 한 달쯤 뒤면 다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야 할 거예요. 모자 쓰고 팔토 씻기고 배낭 매는 날도 다시 올 거고요. 그 하루하루가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내 몸으로 다시 내 하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못된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 자식한테서 다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못된 게 아니었어요. 단단했던 거예요. 그 단단함이 결국 자식들을 스스로 서게 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둘째도 언젠간 올 거예요. 그 아이가 올 때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내 힘으로, 내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웃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웃음이 났어요. 창밖 햇살만큼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